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규제 개혁은 이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그리고 온수 산업단지가 있는 구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 개혁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내일 구로구가 규제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늘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한강 문화장터를 소개해드립니다. 2부에는 건강상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결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죠. 4월 9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규제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단지 그리고 온수 산업단지가 있는 구로구의 경우 규제 개혁을 앞두고 바로 내일 공청회를 엽니다. 이성 구로구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구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 개혁을 준비해 왔다고요? 예, 저희가 매년 이쪽 산업단지에 있는 경영인들을 모시고요. 예.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한 서너 차례 저희가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특히 이번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규제 개혁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한 100여 분의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번 또 관련된 분들을 다 모시고요. 예.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공청회를 준비했습니다. 예. 구로구에는 디지털 산업단지 그리고 온수 산업단지가 있는 만큼 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하지 않더라도 기업인들 스스로도 모여가지고 규제개혁 토론을 하고 저희를 또 초청해서 좀 같이 토론하자는 그런 요청도 그동안 많이 있어왔고요. 네. 저희 구로구에는 지금 약 12,000개가 넘는 그런 기업에 약 16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부분은 IT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예.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그 목소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유가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무조건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 규제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었겠죠. 다양한 공적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규제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하고 규제 때문에 생기는 불편과 손실, 경제적 손실, 그 양자 간의 형평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만들었을 때는 공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했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바뀌면서 손실이 더 크다 하면은 그 규제가 과다한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규제는 이제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노력들이 꾸준히 필요하죠. 예. 앞서 내일 공청회가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공청회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내일 오후 2시부터요. 저희가 약 기업인 100명 그리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 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할 겁니다. 예. 여기에는 우리 중소상공인들 또 경제단체 기관들 모두가 같이 참석해가지고 예.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각종 규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 중앙부처가 해야 될 일들은 함께 이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안을 마련할 겁니다. 네. 그동안 구로구 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주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까? 주로 두 가지인데요. 크게 예. 봐서는요. 하나는 종업원들 때문에 생기는, 종업원들이 여기서 일하는데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들, 예. 또 아쉬움들, 그런 것과요. 예. 또 하나는 기업 활동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장애 요인들 예. 이런 것들 크게 봐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업원에 대한 거, 예. 하나는 기업 자체에 대한 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들은 그동안 많이 개선은 되어 왔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요. 예. 저희가 아쉬운 거는 건수로는 개선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예. 저희가 수천 건씩 이제 건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 건수로는 많이 개선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예. 그건 좀처로 잘 안 바뀌고 있고 이건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내일 열리는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들도 있겠죠? 예. 그동안 제일 많이 들어왔던 불편 중에 하나는, 우리 이 안에 문화복지시설 문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우리 디지털 단지에 1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고 16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극장이라든지 또는 공연장이라든지 또 어떤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어떤 문화나 또는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산업단지 안에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산업단지거든요. 예. 산업단지 밖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 예. 지금 지식산업센터라 하죠. 거기에는 이제 지원시설이 한 20% 이상 지원시설을 두게 돼 있고 그 지원시설 안에 이런 걸 둘 수 있는데 예. 산업단지 안에는 이걸 못 두게 돼 있습니다. 문화나 복지시설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그 지원시설 거기에는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호프집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음악 활동도 하고 싶고 영화도 예. 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체육 활동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 거죠. 제일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구로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안건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문화복지시설 이거는 네. 좀 산업단지 내에도 좀 입주를 허용해달라는 이걸 좀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은 한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요새는 산학협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이 추가로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더 받고 훈련을 받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산학협력이요. 예. 저희가 대학과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 캠퍼스를 하나 이제 산학 캠퍼스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학과 MOU를 맺고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법률과 안 맞아가지고 정부에 관해서 관련 법률까지 개정하고 한 1년 넘게 저희가 노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무산됐어요. 작년이었죠. 무산됐는데 그왜 무산단인가 하면은 학교 보호법인가 학교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 반경 500m 내에는 PC방이 있어도 안 되고 노래방이 있어도 안 되고 호프집이 있어도 안 되고 예. 모텔이 있어도 안 되고 등등 법률 때문에 우리 서울 내에 반경 500m 내에 노래방이나 모텔이나 PC방이 한 군데도 없는 데는 도저히 단 한 평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됐죠. 근데 그 법률은 사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법률이지 예. 이런 산학협력을 위한 성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적용되니까 결국은 못 구했죠. 저희가 1년 넘게 노력을 하고 MOU까지 맺었는데 대학과 협력해서요. 또 다른 법률까지 개정했고요. 예. 근데 결국은 대학이 저희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구에 아주 한적한 곳으로 인가가 없는 곳으로 그걸 거기다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그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가 충분히 돼 있습니까? 이것도 규제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저희도 그동안 무진 노력을 했지만은 어린이집에 관한 규제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설립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곳을 더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종업원은 16만 명인데 어린이집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만큼 설립이 어려운 거죠. 근데 작년에 한 개 더 만들었고 금년 이제 다음 달 중에는 하나가 더 이제 증설돼서 총 3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16만 명의 어린이집 3개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요.
어린이집은 반드시 1층에만 지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의 1층은 전부 다 호프집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린이집 환경으로 봐도 굉장히 나쁜 곳입니다. 예. 호프집하고 밀집된 그 1층에다가 어린이집을 마련하기도 어렵고요. 이건 이런 단지 내에는 직장 어린이집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예. 그 건물의 중간층 정도가 오히려 더 적당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예. 잘만 꾸민다면은 또 예. 더구나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런 규제는 좀 그렇죠. 산업단지 내에 예외 조항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예외 조항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 구로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전해줄 예정인가요? 네, 지금 한강공원 곳곳에서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만날 수 있는 한강 문화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일 금요일 양화 한강공원에서 첫 번째 장터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순회 개장하는데요. 그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네, 한강 문화장터. 올해가 두 번째 행사라면서요?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강유역 지자체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풍성한 전통 문화와 행사도 만날 수 있는데요. 행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작년과 다른 점 어떤 점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장영준 문화홍보팀장입니다. 한강공원 문화장터는 한강유역지자체가 참여하는 문화장터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횡성군, 영월군, 그리고 충북 단양군, 그래갖고 6개 시도가 참여하는 장터로서 이 장터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한강유역지자체의 청정 농특산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전통 문화나 행사 등을 해갖고 한강 시민들이 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한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한강 유역 지자체의 환경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한강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는 수익금 중에 일정 금액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리우토끼 행사에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네, 판매액의 일정 금액은 이웃돕기 행사에 쓸 예정이군요. 네, 작년에 서울 시민들이 보여준 관심에 작은 성의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서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한강 수질 개선 사업에 협력하고 또 깨끗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 한강 오염원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은 한강공원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음으로써 삶의 활력과 또 만족도를 높였으면 한다는 바람 보이셨는데요.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져서 도시와 농촌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문화장터 지금은 어디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네,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에 맞아서 지난 주말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안내센터 앞에서 평창군과 인제군이 합동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봄꽃 축제도 보고 문화장터도 즐길 수 있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시민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현장을 찾은 소감 들어보시죠. 자, 체험하실 분, 자, 직접 체험하세요. 자, 한 분씩. 그래, 들고 세게 쳐봐. 자, 그럼 쳐봐. 소리가 나게끔. 쫙쫙 소리 나게. 온다. 꽃 보러 왔어요. 보러 왔는데 장터 보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거리 많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구경도 할 겸 자전거 타러 왔어요. 오다가 플랜카드 보고 왔어요. 한강 주변에서 열리는 건 색다르네요. 장터가 열리는 거는. 좋죠. 이게 소비자들은 좋죠. 사람이 많으니까 좋겠죠.
파는데도. 구경하면서 그냥 먹으러 왔어요. 원래 메밀을 그냥 평소에는 현대 생활하면서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들이 오면서 시장에서 또 이렇게 맛보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명태 껍데기를 샀어요. 아유, 좋죠. 이거 명태가 몇 마리인지 몰라요. 먹을 것도 보고, 이 장터도 둘러보고, 상당히 재밌죠. 그냥 시원한 바람도 쐬고. 좋았습니다.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이번 주 11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른 장터보다는 2시간 연장된 시간으로 열리는데요. 네. 벚꽃이 많이 지기는 했지만 넓게 트인 한강을 배경으로 개나리나 다른 봄꽃과 함께 봄의 향연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문화 행사들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정선군 아리랑 축제나 홍천군 찰옥수수 축제처럼 그 지역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축제가 준비되고요. 또한 풍물놀이와 같은 전통 문화 행사를 통해서 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또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문화와 친근해질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장터에 준비된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각 지자체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다양한 특산물들이 전시 판매되는데요. 원래는 한 곳의 한강공원에서는 한 곳의 지자체만을 만날 수 있는데 이번 봄꽃축제와 함께 여의도공원에서는 두 곳의 지자체가 합동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더욱 풍성했는데요. 먼저 인제군 유통사업단장 최성규 씨께 어떤 특산품 만날 수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요거 살짝 데쳐가지고요. 예, 무초 잡수셔도 맛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된장국 끓이실 때 된장만 풀고요. 이것만 집어넣고 끓이세요. 그러면은 국물이 옆에 황태도 있지만 굉장히 시원해요. 저희 인제군은 인제군 5대 명품의 하나인 황태이자 산나물의 계절이다 보니까 곰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공품들도 같이 나와가지고요. 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단골 고객분들이 생기셔가지고 또 이렇게 구매를 해가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재구매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이웃집 누님 같기도 하고 친구 어머님 같기도 해가지고 덤도 더 드리고 저렴한 가격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 농특산물을 판단하는 그런 것보다는 인제군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자부심을 갖고 인제군청 군수님이 꼭 인증한 업체들만 나와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제군 부스에서 사시는 농특산물들은 꼭 인제에서 나오는 농특산물로만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장터 올해가 두 번째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고 또 질 좋은 제품으로 준비되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곰치를 샀는데요. 넉넉한 인심만큼 그 맛도 좋았습니다. 네. 평창군 특산품은 어땠습니까? 네, 한국 대표 단편 소설인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호석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또 하얀 메밀꽃밭으로 유명한 만큼 메밀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와 싱싱한 산나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소개와 함께 한강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소감 들어봤습니다. 평창군 농가 생산자 허기순 씨입니다. 평창 군민 여러분들이요. 정석거 청정 지역에서 농사 지은 것을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표고버섯부터 산나물, 약초들서부터 해가지고요. 먹거리 직접 만드신 메밀로 만든 부치기부터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싱싱하고 또 평창 지역에서 나는 야생 잔야초들과 함께 피어나는 꽃들을 가지고 수제로 만든 덕금 꽃차입니다. 평창 꽃차연구원에서 만든 것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시음도 하고 또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컬러에 놀랍니다. 우리 지금 컬러푸드 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꽃차에서 나오는 다양한 색깔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니까 좋고요.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향긋한 평창군의 꽃차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한강공원 문화장터의 4월 일정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매달 초 홈페이지에 공지된다고 하는데요. 미리 찾아보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결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진미선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민간 공공어린이집 4,500곳을 살필 부모 모니터링단 250명을 이번 달 중순까지 자치구별로 모집합니다. 학부모의 지원 자격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뒀거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가자입니다. 모니터링단은 시내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상태와 아동 건강관리, 통학차량 안전관리, 특별활동비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합니다. 인천 앞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어 인천과 섬지역을 오가는 모든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오늘 아침 8시 현재 인천 앞바다의 가시거리가 300m 정도에 불과해 인천과 백령도 등 14개 항로의 모든 여객선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항관리실은 안개가 걷히는 대로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며 이용객들은 선박회사에 문의한 뒤 선착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서태지 씨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며 임대인 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부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한 점이 인정돼 밀린 임대료 3억 2,8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1년 병원을 운영하는 변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논현동에 있는 6층짜리 빌딩을 빌려줬지만 1년여 뒤부터 월세가 밀리자 5개월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퇴계로에서 달리던 1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뒷면 적재함을 이동식 간이 분식점으로 개조한 것으로 불운이 적재함에서 시작돼 내부를 일부 태우고 꺼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상담실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결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CT병원 최은 과장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결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먼저 결핵이 어떤 병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결핵, 최근에 했던 결핵에 대한 공익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보면 결핵은 사라진 병이 아니고 잊혀진 병입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아직도 800만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예. 연간 100만 명 정도가 결핵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진 국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결핵은 대표적으로 후진국병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러면 아프리카에 제일 많은가요? 아니면은 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쪽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환자가 가장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향상되면서 수가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중요한 감염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이미 결핵균에 감염돼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제 감염됐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질병으로 발병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잠복 감염이라 그래서 감염 상태는 있으나 환자인 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한다면 인구 10만 명당 한 해에 발생하는 발생 명수가 우리나라가 100명이거든요. 그게 거의 100명인데 OECD 국가는 거의가 10명 이내, 3명, 8명, 7명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10배 이상 높다는 네,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럼에 따라서 이제 사망자 수도 상당히 많아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2,300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고요. 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결핵은 굉장히 젊은 층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나 영유아 쪽이 아니고 20, 30대 내지는 40대에서 60대 40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염을 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상태 자체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더 갖고 있습니다. 20, 30대 층이 환자가 많으면은 사망자도 젊은 층이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결핵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결핵균은 일단 다른 균에 비해서 굉장히 증식 속도가 늦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대개 우리가 균이 들어왔을 때는 발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면역 반응을 굉장히 심하게 일으켜서 열도 많이 나고 이러시지만 대개 결핵균은 면역세포 공격에 대해서도 잘 적응하고 또 심지어는 면역세포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숨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면역을 잘 속이면서 결핵균 자체가 서서히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균이 들어온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느린 속도로 증식을 하면서 우리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핵은 흔히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게 대표적인 전염 경로겠죠? 네, 결핵균은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공기 중에 나온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 이렇게 떠나온 가래방울 같은 거에 섞여서 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 어떤 끼를 같이 쓴다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핵균은 세포부학 자체가 건조한 상태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고 산이나 알칼리도 잘 견디는 균이기는 한데 되게 열과 햇빛에 굉장히 약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되게 이제 수분 내에 죽게 되기는 하죠. 그렇군요. 햇빛에도 약하군요. 네, 약합니다. 굉장히 약한 편이라, 그러니까 강한 균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좀 잘 자생해서 이렇게 면역 상태를 잘 이겨나가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햇빛에 이불도 말리고 옷도 말리고 이런 게 결핵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사실 좋은 방법이시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결핵에 감염이 돼 있더라도 모두 결핵 환자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어떤 얘기인지 좀 예, 설명해 주시죠. 그 결핵에 감염이 된다는 것은 일단 결핵균에 노출이 되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몸속에 그게 들어오면 그 결핵균 자체가 다 병을 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고요. 본인의 그런 그 면역 상태에 의해서 90% 정도는 그냥 단순 감염, 그러니까 네. 잠복 감염 상태라고 유지하는데 결핵균은 들어와 있지만 우리 네. 면역에서 그것을 억제하고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잠복 감염 상태를 병원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잠복 감염은 사실 본인이 인지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뭐 넘어가는 병원에 오시기는 경우가. 잘 어렵고요. 이제 다만 이제 검사를 해본다면 튜버클린 반응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왜 피내 주사해서 이렇게 반응 보시는 예. 그런 검사를 해보면 이제 균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시면 그런 검사로 균이 있는지를 검사해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그 90%가 괜찮으셨다고 해도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발병이 되시게 되는데요. 근데 나머지 그 90%의 경우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 2년 이내에 이제 한 50% 정도는 2년 이내에 병으로 발병이 되고요. 예. 나머지 50%는 잘 지내시다가라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년, 20년,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결핵으로 진짜 발병이 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잠복 감염 상태라 그래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핵의 증상은 흔히들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기침도 네. 하고 네, 뭐 네. 그런데 감기하고 비슷합니까? 초기에 거의 감기하고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래에 지금 결핵이 좀 알려진 부분이 또 좀 있어서 한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을 의심하자 이런 이제 캠페인도 많이 있고 보셨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 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서서히 자라고 또 면역을 잘 피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열이 심하게 나는 발열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고열이 막 39도, 40도 이렇게 나시진 않고요. 그냥 미열이 나는데 처음에는 오전에는 좀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 몸이 뭔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살짝 열이 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밤에 되면 열이 나면서 땀이 흐른다든지 이런 이제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뭐 많은 것은 일단 기침입니다. 그래서 예.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객담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결핵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임상적으로 2주 이상 이제 그런 증상이 의심이 됐다 그러면 네. 엑스레이를 찍으셔서 네. 그 가슴 사진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객담 검사를 해서 결핵균이 실제 객담 속에서 나오는지를 검사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확정적으로 결핵에 노출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튜베클린 반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균이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결핵이 폐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장기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든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객담 검사를 해도 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검사들 또는 PCR 검사라 그래서 결핵균이 실질적으로 침범이 됐는지 검사를 하고 뭐 이런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핵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차 약제에서 이 결핵균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결핵 약제가 한 10가지 정도 내외 되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1차 약제로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한 4가지 정도의 약을 쓰는데 네. 이 약을 가지고 최소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이 균은 굉장히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면역을 잘 피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꾸준히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2개월 정도 약 쓰면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을 중간에 끊으시는 것이 문제죠. 맞아요. 예. 그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방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BCG 접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BCG 접종은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을 해서 이제 요즘은 뭐 누구라도 거의 BCG 접종을 하시죠. 그래서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BCG 접종을 했다 그래서 100% 막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요. 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2차적으로 심한 질환을 일으키는 것들을 막고 100%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BCG 접종을 했어도 사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하고 접촉이 된 것으로 의심이 되시면 일단은 검사를 해서
균에 노출이 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건강상담실 결핵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인데요. 4434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보통 독감에 걸려도 일주일 정도 앓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기침을 계속합니다. 기침을 하다 보면 많이는 아니지만 가래에 살짝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기침이 심해지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는데 이게 결핵인가요? 열도 조금 있습니다. 일단 기침할 때 피가 약간 섞여 나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좀 위험한 증상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일 수가 있는데 네. 기침을 심하게 하시다 보면 그 네. 안쪽에 있는 조직이 좀 상해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고요. 네. 이제 구강이나 아니면 인후두 쪽에서 좀 자극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일주일 이상 계속 기침을 오래 하고 있고 또 기침을 하면서 열도 미열도 좀 있다 이렇게 계속 된다면 의심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결핵과 연관돼서 피가 나오는 문제가 있으신 것이라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초기에 나오지는 잘 않고요. 네. 대개는 병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침이 심해지면 가슴이 아프기도 한다 그러는데 가슴 네. 아픈 것도 결핵의 증상이 될 수 있나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기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흉통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결핵이 흉막 쪽을 흉막에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쪽으로 침범이 되거나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물이 차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흉통이 같이 오기 때문에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 결핵 증상이 감기하고도 비슷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감기하고 결핵 뭐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구분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감기도 균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많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콧물이 많이 나오면서 하는 라이노바이러스라는 아주 그 약한 종류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독감까지 가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첫째적으로는 고열이 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핵은 되게 열이 낮은 정도의 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오후 때부터 미열이 살짝 오르면서 밤에 식은땀이 난다. 네. 그리고 이제 체중이 좀 감소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좀 더 결핵 쪽을 의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독감 때문에 결핵에 걸리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독감이 걸리신다는 것도 결국 면역력 저하가 좀 있으실 수는 있어서 네, 그런 문제들은 결국 면역이 저하되면 결핵에 노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512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할아버지께서 담배를 45년 남짓 펴오셨습니다. 하루에 2갑 정도 피시는데 평소 기침이나 가래를 많이 뱉으셔서 병원에 가보니까 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중인데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결핵에 좋은 음식, 또 좋은 운동법, 또 생활습관 개선할 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결핵이 오래 진행되었다고 하던데 그럼 좀 위험할까요? 네. 어떻게 담배를 하루에 2갑 정도 피는 것도 결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뭐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핵균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일이 계속 되셨다면 굉장히 좋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담배는 뭐 여러 가지 백해무익합니다만 그 기관지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을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손목 운동이 안 되니까 뭐 일단 들어온 것들 또 가래 이런 게 계속 남아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는 좀 걱정인 것은 고령이시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경과가 좀 힘드실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 진행이 되셨다면 이미 사실 폐 조직이 많이 좀 상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상한 조직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음식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 단백질 종류를 많이 드셔서 그런 것들로 이제 최대한 보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은
폐조직이 많이 상하셨다면 사실 큰 운동을 하시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예. 호흡 운동 같은 걸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보 같은 건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는 숨 차지 않으시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사연입니다. 7455번인데요. 31살 된 딸이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른 예방접종과 함께 결핵 접종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예방접종을 받아도 결핵에 걸릴 수 있나요? 암은 젊어서 걸리면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결핵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제 한 번 걸렸으면 앞으로는 안심해도 될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네. 앞서 뭐 예방접종을 받아도 네, 네. 걸릴 수는 있다고 말씀을 네. 하셨죠? 예. 네. 일단 뭐 균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균이 들어온 상태에서 굉장히 심한 결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밀입성 결핵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좁쌀 모양으로 퍼지는 결핵이라든지 네. 뇌수막염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줄여주고 그러니까 어떤 잠복 상태로 좀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일단 뭐 결핵이 되셨다면 결핵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약제로 최대한 6개월간 그러니까 완전히 관해가 될 때까지 아주 충분한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신다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질환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중간에 약을 끊으시기 때문에 다제내성으로 가는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예. 젊은 분들은 사실 뭐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든지 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나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치료를 잘 하신다면 그렇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암의 경우에는 젊어서 걸리면은 더 전이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핵은 어떻습니까?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면역을 억제시킬 만한 다른 상황들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그 아무래도 고령보다는 좀 더 결과가 좋으실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결핵에 한번 걸렸다가 치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면역이 생겼다고 봐도 됩니까? 근데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균이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니까 객단 검사를 2번 이상 하셔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는 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다시 그것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려서 치료를 완치하셨다고 해도 그게 끝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도중에 3142번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네. 아기 때 BCG 접종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임파선에 결핵보균이 돼서 1년 약을 먹어서 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결핵 검사를 하면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걱정이 돼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튜버클린 반응을 해서 본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반응은 한번 그렇게 돼 있으면 계속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임파선이 있었다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생기는지 그다음에 폐에 혹시 다른 변화가 있는지를 좀 정규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끝으로 3181번 아내가 결핵 진단을 받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중인데 아내는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언제쯤 퇴원해야 할까요? 입원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아프지도 않다면서 답답해합니다. 무엇보다 애들을 가장 보고 싶어 하고 있고요. 애들은 결핵 예방접종을 작년에 했는데 엄마와는 언제쯤 봐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을 드시고 2주입니다. 그래서 2주 정도가 되면 균이 현격히 줄어들고 전염력이 없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은 물론 계속 지속하셔야 됩니다만 2주 정도 되면 이제 타인에 노출이 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일단 BCG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엄마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2주 정도 지나면은 결핵균이 급격하게 좀 줄어듭니다. 네,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전염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꼭 격리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생활을 하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지금 일주일 됐으니까 한 일주일 앞으로 정도 한 더 일주일 있고. 참으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이들 봐도 되겠네. 그때쯤 되면 퇴원도 가능하겠고. 네, 그 정도면 격리 안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전반적인 상태가 괜찮으시다면 퇴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상담실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4명 수수료면 얼마가 더 이익인데요.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생각이었기에 6개월 내 이용 고객 중 76%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사로 참 좋은 여행을 뽑아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참 좋은 여행.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